버핏은 가치 투자자잖아요. 거의 PER이 100배나 되는 주식을 왜 샀을까요? 정말 지금 이 가격에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팬데믹의 재유행 우려감, 그리고 경제 재개 기대감이 맞서서 증시의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아랑곳하지 않고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주식이 있으니 바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말 안 드려도 여러분한테 너무나 친숙한 기업입니다. 전자상거래 서비스, 그리고 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두 서비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언택트 수혜 서비스다. 그래서 아마존의 사업 모델만 들으면은 당장이라도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또 있죠. 바로 밸류에이션입니다.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비단 아마존뿐만 아니라 좋은 주식은 항상 비싸게 거래가 된다. 그래서 지난 3월 하락장, 이때가 아니라면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없습니다. 얼마 전에 구독자 한 분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아마존이 정말 좋은 기업인 건 아는데 PER이 무려 80배가 넘는다. 자, 그런데 투자를 해도 되느냐? 자, 그래서 오늘은 아마존을 투자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정말 지금 이 가격에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마존 하면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투자자죠. 워렌 버핏입니다. 워렌 버핏이 2017년 버크셔 해서웨이 연례주주 총회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IBM 대신 구글이나 아마존을 사야 했는데 그 기회를 내가 놓쳐버렸다. 그래서 후회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에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아마존의 주식을 실제로 샀습니다. 한 번만 산 것이 아니라 사고 나서 추가적으로 지분을 확대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버핏이 이 아마존의 밸류에이션이 싸져서 산 것일까요? 자, 그때 당시에 이 아마존의 PER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2019년, 자, 이때 버크셔 해서웨이가 아마존의 지분을 취득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아마존의 PER이 거의 80배였습니다. 버핏은 가치 투자자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PER이 100배나 되는 주식을 왜 샀을까요? 자, 갑작스럽게 여러분한테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 합니다. 손익계산서의 주요 항목들을 이미지로 나타낸 것인데요. 자, 맨 처음엔 매출액이 있죠.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면 매출액이 발생을 하고 여기서 매출 원가, 판관비를 제외를 하면 영업이익이 발생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금융손익, 영업의 손익, 그리고 법인세 이런 것들을 다 납부를 하면 순이익이 남죠. 그래서 우리가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크게 세 가지를 실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실적의 3요소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이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가장 안 중요한 것이 바로 순이익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헛소리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순이익은 투자 지표에 다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밝히는 이유는 순이익은 사실상 이 금융손익, 영업외손익, 법인세 등으로 인해서 왜곡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기업이 정말 영업활동을 잘해서 얼마나 잘 남겼는지 라는 것들을 판단하려면은 영업이익을 봅니다. 그렇다면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두 가지 실적 요소 중에서 영업이익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자,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만약에 가파른 성장을 끝내고 어느 정도 시장 파이를 충분히 먹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마진에 좀 신경 쓰는 기업이라면은 영업이익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가파르게 성장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성장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비용보다는 빠르게 이 시장을 잠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출액을 늘리는데 포커스를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은 생각보다 저조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마존은 과연 성장주이냐, 매출액이 중요할까, 이익이 중요할까?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이 기업이 성장주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매출액 성장률을 보면 돼요. 자, 아마존의 실적 그래프인데 매출액이 계단식으로 가파르게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을 구해보면 26%가 나와요.
상당히 가파르게 잘 성장을 하고 있죠. 두 번째, 이 기업이 성장주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어디에다 쓰느냐, 그 부분을 파악을 하면 됩니다. 성숙기 기업들 대부분은 물론 성장을 위해서 시설 투자를 한다든지 M&A를 하긴 하지만은 그보다도 주주 환원, 즉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아니면은 배당, 이런 거에도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런데 아마존은 배당 안 합니다. 그런 주주 환원 정책을 안 하고 무엇을 하냐면은 과감한 투자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업의 재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도 시장을 잠식할 만한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미래의 실적을 더 늘려서 주가 상승으로 주주들한테 보답하는 게 낫다는 거죠. 아마존을 보시면은 아마존의 현금 흐름표인데 2017년을 보시면은 이때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 무려 마이너스 270억 달러가 유출이 됩니다. 그만큼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도 아마존은 돈을 잘 벌었습니다. 영업으로 183억 달러를 벌어들였는데 투자를 무려 270억 달러를 하려니 영업으로 벌어들인 돈이 부족하죠. 자, 그래서 재무로 또 땡깁니다. 그래서 영업으로 벌어들인 돈, 재무로 유입된 돈, 이 두 가지를 더해서 이렇게 과감하게 투자를 합니다. 어디에다 투자를 했을까요? 자, 보시다시피 가파르게 같은 기간 올라가는 자산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유형 자산이죠. 이 유형 자산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아마존의 유형 자산은 얼마냐면은 보시다시피 이게 100만 달러거든요. 즉 1000억 달러예요.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하면은 100한 2, 30조가 됩니다. 거의 삼성전자 수준인 거예요. 그만큼 시설 투자를 많이 합니다. 어디에 투자를 했을까요? 바로 아마존의 물류센터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 센터, 아마존 AWS, 즉 클라우드 서비스, 여기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존은 아직도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주주들한테, 투자자들한테 메시지를 던지는 셈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이 투자가 성공을 해서 많이 늘었어요. 자, 그런데 같은 기간 이익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소폭 감소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설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다 보니까 거의 3, 4년 전에 비해서 유형자산이 3배, 4배 엄청나게 증가를 했죠. 이렇게 유형자산이 증가를 하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바로 감가상각비입니다. 자, 그렇게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해서 보시다시피 현금은 많이 들어왔지만은 회계상에 지출되는 비용, 즉 감가상각비로 인해서 이익은 많이 감소한 것처럼 보인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존 같은 기업은 순위 기반인 PR을 쓰면은 잘 맞지가 않아요. 밸류에이션을 평가할 때. 자, 그렇다면 어떤 투자 지표를 쓰느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PSR, Price Sales Ratio, 주가 매출액 비율이에요. 그런데 이 PSR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주당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즉 아마존처럼 성장주, 그리고 매출액이 중요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아니라 매출액을 가치평가의 지표로 쓴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EV, EBITDA입니다. EB는 제가 얼마 전에 SK바이오팜의 공모주 분석을 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엔터프라이즈 밸류예요. 즉 기업 가치입니다. 근데 그냥 시가총액이 아니라 순차익금을 더해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인수자의 관점에서 그 기업을 사는데 얼마의 돈을 지불해야 되느냐, 자, 그런 차원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시가총액에다가 순차익금을 더해줍니다. 왜냐면은 그 기업을 인수를 할 때 그 기업의 부채까지 같이 인수를 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에 차익금까지 더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거를 EBITDA로 나눠주는데 이 EBITDA가 무엇이냐? 자, 일단 EBIT만 볼게요. EBIT이 Earning Before Interest Tax입니다. 즉 세금과 이자를 내기 전에 이익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EBIT은 영업이익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뒤에 DA가 붙었죠. DA는 무엇이냐면 D는 Depreciation, 그 다음에 A는 Amortization, 즉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감가상각비를 뜻합니다. 즉 정리를 하면은 이자와 세금, 그리고 무형자산 감가상각비, 유형자산 감가상각비가 지출되기 전에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EBITDA 같은 경우에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이 EV, EBITDA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아마존처럼 시설 투자가 많은 기업, 그런 기업들은 감가상각비 때문에 이익단이 되게 작게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 감가상각비를 더해준 현금 흐름 관점에서 그 기업의 가치를 평가를 할 때
EV, EBITDA를 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두 가지 지표를 가지고 아마존을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PSR이나 EV, EBITDA 이런 것들이 다 상대 가치 평가법이에요. 즉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과 비교를 해서 싼지 비싼지 이렇게 평가하는 가치 평가법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알리바바, 이베이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PR을 보시면 아마존이 90배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알리바바는 24배, 이베이는 5배. 근데 EV, EBITDA를 보시면은 확실히 갭이 좀 많이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이 높긴 높아요. 이번엔 PSR을 보면은 아마존이 비싼 게 아니죠. 오히려 알리바바의 절반 수준의 거래가 되고 있고 이베이와 비슷합니다. 근데 이 PSR은 주가 매출액 비율이잖아요. 그래서 매출 성장률과 같이 봐야 돼요. PSR이 무조건 낮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PSR이 낮은데 매출 성장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주식은 싼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봤더니 매출액 성장률이 아마존이 5년 평균 26%예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경쟁사들의 매출액 성장률을 보면은 확실히 아마존보다 많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마존과 알리바바, 이베이가 사업 구조가 좀 달라요. 특히나 이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이긴 해요. 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하지만은 재고를 떠안는 모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진은 높고 매출액은 작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재고를 떠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의 PSR이 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자,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출액 성장률이 아마존이 확실히 많이 나오는 것을 감안하면은 나머지 이 동종 업계 기업과 비교를 해서 특히 비싸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렵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 5년치 PSR 추이를 살펴보면 현재 이 3.27배, 3.28배 정도가 그렇게 비싸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좀 애매하죠. 과거에도 거의 한 3.1, 그 다음에 쌀 때는 한 2.6, 여기에서 거래가 된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마존 같이 매출액이 중요하고 시설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은 PER로 평가받는 것보다는 PSR 내지는 EV, EBITDA로 평가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래서 이러한 지표로 동종 업계 기업과 비교를 해보면 지금 상태가 물론 싼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살짝 비싸긴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은 지금 상황에서도 분할로 접근하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워렌 버핏에게는 크게 두 명의 스승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벤저민 그레이어. 이분은 가치 투자의 창시자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싼 주식만 투자를 했어요. 현금보다도 싸게 거래되는 기업. 그런 기업들을 사서 2년 동안 보유를 하다가 한 50% 올면 팔고 그런 투자를 했습니다. 워렌 버핏이 맨 처음에는 이 벤저민 그레이어 밑에서 투자를 배웠어요.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필립 피셔를 만납니다.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의 아버지입니다. 모토로라 주식을 투자를 해서 수십 년 동안 보유를 한 다음에 자그마치 2천 몇 배를 벌어요. 어마어마하죠. 워렌 버핏이 필립 피셔를 만나고 나서 투자는 단순히 싼 기업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비싸더라도 장기적으로 꾸준히 성장할 만한 기업이면은 장기 투자할 만하구나. 이런 것을 배웁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 싼 주식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현재 주가 수준보다도 장기적으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 이런 기업들을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차 팬데믹이 와서 주가가 급락하면 어떡하죠? 그러면 더 사야죠. 그 기업이 장기적으로 꾸준히 성장한다는 믿음이 있으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